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HR2FMS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컨셉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HR2FAMS 최근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보시면은, 네, 이쪽 그림에서 대기 중 에어로졸을 직접적으로 유입을 시키고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약 1ATM입니다. 네, 1기압상이죠. 이게 가장 그 에어로졸 질량 분석 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그 사항입니다. 상온 상압 대기압 하에 있는 에어로졸을 직접적으로 유입을 시켜서 여기에서 보이는 입자 분립기가 있는데, 이 입자 분립기를 에어로다이나믹 그 파티클 렌즈라고 우리가 명명을 이제 하고, 이 분립기가 즉 대기 중에는 다양한 그 입경을 가진 그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 마이크로 정도까지 그 이하를 이쪽에서 통과시켜 주고요. 이 1 마이크로보다 큰 것들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관성 충돌 그 플레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를 통과하면서 제거가 되죠. 그래서 그 분리가 된 파티클들이 이쪽으로 이제 진공 챔버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데,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즉 초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퍼를 통해서 파티클의 흐름을 단락을 지어줍니다. 즉 파티클의 흐름을 여기서 잡아줬다가 다시 오픈시켜줬다가, 즉 이거를 우리가 클로즈 앤 오프 그리고 촉, 이 세 가지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다시 이제 잘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파티클들은 이쪽에 진공 챔버를 더 지나서 이온화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베이퍼라이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파티클이 들어오면은 약 600도씨 정도 가열된 요 홀컵에 부딪히게 되면서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화가 됨에 따라서 이쪽에서 이제 파티클들이 기화가 되면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성 분자의 어떤 형태로 이온화가 우선 가스화가 된 다음에 이 옆에 이제 그 필라멘트가 있는데, 필라멘트에서 일렉트론을 샤워를 이제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성 분자들이 이제 뭐 이런 양이온의 형태나 아니면 음이온의 형태로 분리가 돼서 이쪽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이 이온들을 밀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토프 챔버에서 비행을 한 다음에 이 검출기에 부딪혀서 정기적인 시그널로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정기적인 그 시그널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PM1.0에 대한 화학적 성분 또는 PM1.0 사이즈에 따른,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사이즈 리졸브라고 하는데, 사이즈에 따른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 그라운드에서 측정을 한 AMS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서울 측정소에서 측정을 했었던 그 자료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 2014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토프 MS와 함께 PTR 토프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우리가 그 VOC의 어떤 산화 수준을 이제 보게 되는 이 아세톤에 대한 그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이 바로 HR 토프 MS에서 PM 1.0에 대한 화학적 성분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약 5분 자료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것도 이제 PM 약 1.0이죠. 1.0의 입경에 따른 그 화학적 성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학적 성분은 AMS에서 유기물, 직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클로라이드, 이렇게 크게 우선 5가지를 주로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제 심화되는 게 이제 유기 성분에 대한 것들을 주로 이제 원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원소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은 원소 이제 조성을 이제 살펴보고,
요건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이와 같은 그 유기 성분에 대한 산화 또는 이제 휘발도를 이제 보기 위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보셨던 이 그림을 우리가 한 구간 이렇게 구간을 자르죠. 자, 자릅니다. 예, 이렇게 고농도일 때 그리고 저농도일 때 구간을 잘라서 이때의 특정한 그 성분에 대한 입견 분포를 이렇게 2D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크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 파티클이 지금 뭐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에이징이 됐는지 에이지가 됐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측정은 보통 우리가 5분 간격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짧게는 또 1분 간격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AMS를 또 이제 가지고 자, 항공 관측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항공 관측에서는 주로 자, 1Hz, 즉 1초의 매스 스펙을 하나를 얻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빠른 시간에 이제 많은 자료를 이제 수집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제에 대한 어떤 결과는 환경공학원의 그 항공 관측 과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위쪽에는 자 이제 PTR 토프, 그리고 이 밑에 쪽은 여기가 이제 AMS 토프 AMS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블랙카본입니다. 그래서 SP2 장비 들어오고 있습니다. RBC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심스, 네, 이것도 이제 매스 스펙입니다. 이제 케미컬 이오니제이션 매스 스펙.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일반 가스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상 관측에서는 다양한 그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관측에서 측정한 결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데이터를 네,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방금 그 두 가지 그라운드와 자 그리고 항공 관측,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사용을 해야 되는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좀 더 사이언티픽한 그런 어떤 퀘스천들을 많이 이제 만들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PTR 토프 매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토프 AMS를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그리고 이 나오는 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정확성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AMS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적인 면을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할 사항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지 관리 부분은 이쪽은 이제 엔지니어링 또는 이제 메카닉 그 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있으시면은 자 이런 사항들도 하면은 좋겠지만 좀 시간이 많이 이제 오래, 그러니까 그 숙련된 엔지니어의 경우도 상당히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AMS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이 AMS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이제 두어야 하느냐를 이제 하는 쪽이 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자 진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AMS에서 이 비행 시간 분석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런 어떤 순서에 대해서 좀, 네, 순서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교정을 이제 하는가. 이 AMS는 좀 복합적인 그 장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검증을 해줘야 될 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정이 유량, 그리고 렌즈 교정, 이온화율, 그리고 입자 속도, 그리고 마지막에 정도 관리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진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토프 AMS의 또 구성, 그리고 원리,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주의사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진공을 먼저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그 AMS를 보시고, 그리고 AMS를 보시고 나서 AMS를 그리실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입자가 들어오면은 아까 그 맨 처음 그림에서 같이 여기는 대기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온들을 우리가 분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압력의 강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의 어떤 차이가 대기압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미리바 정도 수준까지 이쪽에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 진공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 이 진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진공이라 하면 기체가 없는 공간의 상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적으로 과연 진공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이게 진공 상태가 우리가 0이라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진공을 0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이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은 기체 압력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진공이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염에 대한 영향,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진공 특성을 이용을 해서 어떤 흡인 또는 단열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오염과 관련된 사항은 반도체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학물질 제조 시에도 이 압력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물질을 분리할 때 또는 우리가 반응을 시킬 때 주로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진공이라 함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밀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1기압일 때 밀도하고 0.5기압일 때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1 ATM을 통과하느냐 또는 0.5 ATM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순수한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게 분석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압력과 관련된 단위 ATM, 토르, 그리고 뭐 미리바, 그리고 PSI 이런 단위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주로 이제 AMS에서는 주로 이제 토르와 뭐 밀리바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도에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평균 자유 행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평균 자유 그 행로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학부 때 또는 석사 대학원 과정 때 여러분들께서 에어로졸과 관련된 그 공부를 하셨다면은 유체역학 쪽에서 많이 다루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밀도입니다. 네, 분자 밀도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주어진 이 그림이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한쪽은 민프리 패스웨이가 있고요. 또 한쪽은 덴시티가 있습니다. 밀도입니다. 분자구 밀도. 그랬을 때
자, 민 프리패스 웨이는 파란색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이 의미하는 건 이제 압력이고요. 자, 우선 민 프리패스를 먼저 보면은 약 여기가 이제 100mB이죠. 자, 100mB에서 이 민 프리패스 웨이를 보시면은 1 곱하기 자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네. 분자하고 분자 간에 아니면 가스와 가스 간의 분자 간의 거리를 의미하죠. 자, 10의 마이너스 7승. 그렇다면 자 진공도를 진공을 좀 줘 봅시다. 압력을 좀 그 빼서 점점점 압력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약 10의 마이너스 10승 미리바까지 내려가면은 자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이 민프리 패스웨이는 약 10의 4승까지 증가합니다. 단위는 미터고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네. 자, 즉 밀도를 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거꾸로 좀 한번 볼까요? 이 분자 간의 그 밀도를 보시면은 맨 위에서는 10의 약 20승계가 존재합니다. 그죠? 10의 20승. 여러분 아보가드로 이제 상수 아시죠? 아보가드로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로 보면은 1 몰일 때 자, 하여튼 10의 23승입니다. 이 수치는 뭐 10의 23승. 네. 자, 1기압일 때 23승인데 쭉 이게 압력이 이제 강화가 되면은 자, 여기서 한번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보면은 대략 이쪽으로 보셔야죠. 네. 10의 6승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자 개수가 10의 자 20승계에서 10의 6승계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게 그만큼 분자 개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impurity, 즉 불순물과 관련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진공 장비 우리가 그 질량 분석기에서 진공을 그 채택보다 낮은 진공을 채택하는 이유는 보다 깨끗한 매스 스펙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실제 AMS의 작동 압력 범위를 살펴보게 되면은 약 1기압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7승 토르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진공 영역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더 낮은 뭐 마이너스 9승 토르까지 가면은 초고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진공이 중요한지 자, 우리가 질량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매스 스펙이 매우 깨끗하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비행 시간을 따라 이렇게 이온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도가 만약에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서 막 이런 피크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결국에는 네,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진공과 관련된 이론과 관련돼서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상수 알으셔야 되고요. 네, 보이샤를 법칙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이-루이스 법칙. 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다 여러분들께서 다 공부를 이제 하신 사항이고요. 그리고 충돌률, 자유행로, 네, 그리고 열용량, 열전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한 번씩 찾아서 컨셉, 이 이론들의 컨셉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이 진공 AMS에서 왜 진공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보다 자세히 좀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사항들이 결국에는 이 밑에서 제가 이렇게 그렸던 이 매스 스펙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진공 관련된 이론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사항이 이 표면 물리 현상입니다. 우리가 뭐 챔버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챔버 내에는 이 안에는 흡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흡착 반응이. 특히 공기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H2O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 조성을 건조 공기 조성으로 많이 이제
건조 공기 조성을 우리가 뭐 N2O2, CO2, 아르곤, 기타 등등등으로 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H2O가 이제 빠져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진공 챔버를 한번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 챔버 내벽에 H2O가 상당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 스펙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H2O와 관련된 것들이 처음에 상당히 높게 임퓨리티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도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도입니다. 자, 이 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오리피스 또는 애퍼처, 홀 또는 이제 파이프, 네, 요런 어떤 의미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초진공, 즉 고진공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압력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즉 압력, 이쪽이 압력이라면은 처음에는 뭐 유입부에서는 이만큼 유지했다가 그리고 이와 같은 피노를 이용을 해서 거치면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또 피노를 또 거치면은 또 이제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전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리피스, 에퍼처 등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압력을 낮추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AMS에서 이 진공 펌프의 연결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모든 그 진공 장비들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백업 펌프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백업 펌프가 존재하고요. 이 백업 펌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포라인 펌프라고 합니다. 네, 포라인 펌프. 이 펌프가 하는 역할은 보통 우리가 진공 그 장비에서는 터보 펌프들을 이제 터보 분자 펌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 네, 터보 이제 몰레큘라 펌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펌프들이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압력이 좀 낮은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어떠한 우리가 목적하는 이와 같은 그 챔버가 있으면은 처음에 이와 같은 그 백업 펌프가 처음에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 수준이 되죠. 그래서 이 AMS든 이전에 약 1에서 2토르 1기압이 우리가 760토르니까요. 그래서 약 760배 정도 처음에 쭉 내려줍니다. 1기압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이와 같은 진공 펌프들이 가동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진공 펌프들이 이제 가동이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뭐 10의 마이너스 7승토르까지 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펌프들은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그 챔버가 이제 있으면은 이 MD 모든 그 펌프는 자 터보 펌프입니다. P23345는 일단 터보 펌프인데 모든 펌프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자 이 백업 펌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진공 펌프가 가동이 이제 되고 그리고 최종 후단에는 이 백업 펌프가 있다. 그래서 이 백업 펌프가 항상 오염이 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MD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스크롤 펌프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 토프 AMS에서 채용을 한 그 펌프 방식은 네, 다이아프램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포헤드 네. 하나 둘 셋 넷 네, 헤드가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 허파 숨 쉬는 것처럼 이쪽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왕복 운동을 이제 하면서 계속 무게를 조금씩 계속 밀어내는 그런 어떤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베인 로타리 방식 모터를 이용한 로타리 방식도 이제 많이 보셨겠는데 이런 방식은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보통 이와 같은 포헤드 방식의 다이아프램 펌프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S에서는 이걸 이제 채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그 토프 AMS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에 그 있는 그 AMS 장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쿼드로플입니다. 이 검출기에 4중급자 필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매스 스펙을 이제 얻는 방식이죠. 이게 1세대라고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세대는 이 다시 2세대는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쿼드로플의 단점은 시간 분해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프 방식, 즉 비행 시간을 적용을 이제 하면서 시간 분해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 HR 토프 AMS가 상용화 이제 되었고요. 이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아티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 버전이 바로 네, 이 토프 ACSM이라는 건데 이 토프 AMS, HR 토프를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분들께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 모니터링용으로 사실 이것을 매우 심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토프 ACSM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토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토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의 10분의 하나의 매스 스펙을 얻는 그런 용도로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HR 토프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한 그 버전 2013년부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각 장비별로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맨 왼쪽에서 보시는 이 에어로다이나믹 렌즈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의미하고요. 공기역학적 렌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사이즈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보통 약 그 렌즈의 길이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네. 이 30cm 안에는 이와 같은 안에 링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링을 통해서 이제 유체가 파티클을 가지고 있는 이 주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통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홀이 이게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데요. 실제로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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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앞단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초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오나이저, 그리고 질량 분석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우리 존 제인 그 박사가 이제 에어로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 이제 그 게재를 발표를 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쿼드로플 AMS가 거의 90년대 말부터 이제 제작을 해서 에어로다인을 통해서 이제 상업화가 실제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올드한 그 장비고요. 여기에서 이제 2006년도에 이 칼로라는 그 친구가 토프 MS를 실제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또 항공 관측을 한 그 자료들을 이제 발표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HR 토프 AMS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대기 중에 있는 그 벌크 에어로졸을 유입을 시켜서 입자를 분리를 시킵니다. 예, 입자를 분리를 이제 시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입자 사이즈만 통과를 시켜서 초포가 회전이 되는데 한번 막았다가 열었다가, 그죠? 막았다가 열었다. 그러면은 입자의 흐름은 직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게 되면은 입자들은 다 부딪히게 되고요. 일부 가스상 물질들은 약간 확산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 그 입자들이 이 베이퍼라이저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고요. 이 베이퍼라이저에 도달한 그 이온 그 입자들이 이온화가 돼서 이쪽 초프 챔버로 이제 계속 유입이 되면은, 유입이 될 때 이쪽에서 펄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펄서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온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밀어줬다가 플러스 양이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온들을 밀었다가 마이너스로 하면 여기다 잡힙니다. 그러면은 잡혔을 때는 이온들이 일로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 축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마이너스일 때 딱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펄스가 한번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펄스와 펄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의 매스 스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분석적으로 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에서는 이 펄스 간격이 거의 매스 스펙을 얻는 그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펄서들의 펄서가 보통 20kHz냐 아니면 40kHz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초당 이게 1000이니까 초당 2만 번의 펄싱이 이루어지는 거죠. 40kHz는 초당 4만 번의 펄싱. 그러니까 4만 개의 매스 스펙이 실시간으로 이제 자료 처리 그 수집기로 이제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가 어큐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 핸들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온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토프는 명명 우리가 그 수직 토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르토골이라고 하는데, 이온들이 오면은 방향을 수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렇게 명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 토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직으로 방향을 쳐줬을 때, 이거는 이제 그 토프 챔버는 우리가 토프웍이라는 그 스위스에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토프웍의 제품을 에어로다인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직 토프는 V 모드 또는 W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V와 W 방향을 우리가 V 모드는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W는 이와 같이 이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비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속도입니다. 속도는 L분의 T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W를 하게 되면은 이 L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거리가. 네. 이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장점이, 기존에는 매스 스펙을 여러분들 V 모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V 모드고요. W로 오게 되면은 요게 네,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은 이와 같이 A, B, C, D, 즉 분해능이 좋아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온의 비행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분해능이 좋아지지만 감도는 어떨까요? 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온이 비행을 하면서 로스되는 율이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 모드를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W 모드를 사용하는 거냐에는 이와 같은 분해능, 이 감도,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맨 왼쪽으로 이제 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맨 왼쪽에는 이제 여기겠습니다. 이 ACSM이 이제 있고요. 이제 쿼드러플 방식입니다. 그리고 토프 ACS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SM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HR 토프 AMS는 약간 사이언티픽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하드한 이제 장비 중에 하나고요. 이쪽은 보다 약간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심플하고 약간 이지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항은 이, 이, 이 토프 ACSM과 이 HSM이 처음에 시작이 쿼드 AMS, 그 다음에 토프 AMS 다음에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쿼드나 아니면 HR 토프 이 친구를 이해하지 않고 바로 이 장비를 적용을 하게, 만약 이 장비를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한다 하면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프 HSM과 토프 HSM 장비는 우리가 조작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동화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HR 토프 AMS는 상당히 매뉴얼적이고요. 매뉴얼적이고 이 친구는 상당히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저먼트 할 때는 이제 되게 편한데 나중에 데이터가 이제 쌓이고 나서 그것을 이제 핸들링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게 그 수집이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정확한 그 이론적인 사항을 AMS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 토프 HSM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자 실제 그 HR 토프 AMS를 우리가 그 셋업을 한다. 즉 지상관 측에서 셋업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이제 구성을 이제 하고 있나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수도권 측정소, 백령도 측정소 셋업이 되어 있는 형태와 거의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MS 이 앞단까지 이와 같은 여기서부터 자 이와 같은 부수적인 에어로졸 그 인넷 그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앰비언트에서의 에어로졸은 상당히 벌크 상태인 에어로졸, 즉 사이즈가 매우 다양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AMS에서도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그 렌즈가 파트가 있어서 이쪽에서도 분리가 되지만 사실 1차적으로 여기 1차적으로 이 유입단에는 이제 핀홀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핀홀이 있어서 이 핀홀을 통과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 약 2토르가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ATM이고요. 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시료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큰 에어로졸은 이쪽 부분 핀홀에서 주로 이제 많이 걸러지게 됩니다. 이쪽에서요. 네. 그러다가 이 핀홀이 이제 막히는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분 또는 파티클 등에 의해 이쪽에서 핀홀이 이제 막히는 이제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좀 이제 방지할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이렇게 외기에 이와 같은 그 우리가 사이클론 등을 이제 이용을 해서 약 PM 2.5를 미리 제거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관 이제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8분의 3인치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스트레이트로 이제 들어와서 각각 안과 밖에는 이제 지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S에서 모든 에어로졸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아시는 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수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조된 에어로졸을 어떻게 많이 이제 파티클들을 이제 보통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AMS 쪽에서는 이와 같은 나피온 드라이어를 이제 장착을 보통 해서 상대 습도를 어떨 때는 그 50% 그러니까 상대 습도를 50% 이하로 이제 유지 보통 시켜주는데 이 나피온 드라이어를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 습도를 거의 20% 이하 때까지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착이 된 그 ACSM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자동으로 그 컨트롤이 그 되는 그 드라이어 또 필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필터 시스템을 이제 그 유입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항상 블랭크 그 시스템을 블랭크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우수한 주로 이제 헤파 필터를 장착을 이제 이쪽에 해서 우리가 그 앰비언트 에어로졸을 측정을 할 때 주기적으로 이 필터링 된 그 에어를 좀 매저먼트를 하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는 전반적인 그 절차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해서 대략 한 13단계까지 쭉 정리를 해 놨고요. 처음부터 이 장비를 이제 켜고요. 그 다음에 유량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량 교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온화 효율 교정, 그 다음에 사이즈, 네, 사이즈에 대한 교정, 그 다음에 네, 필터 에어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고요. 스케줄링을 하게 되고, 이제 필드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필드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데일리 체크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이 끝나면 다시 플로우와 아이카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값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네,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백업을 해서 자 여기는 이제 데이터 네, 프로세싱입니다. 네, 질량 스펙트럼 자료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AMS에서 이제 실시간으로도 이제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시간으로 각 성분에 대한 농도를 이제 계속 측정을 하면은 바로바로 처리가 돼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매저먼트 할 때는 이와 같은 뭐 MG카를 이제 하고 이제 실시를 하지만 실제 그 베이스 라인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대기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실내 측정 조건에 따라서 온도, 압력 그리고 습도, 공기 중의 수분은 항상 변화하고 또한 에어로졸 어떤 성분도 많이 이제 변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스 스펙들이 항상 네,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네, 베이스라인과 이 MG가 나오는 포인트, 즉 네, 타임 오브 플라잇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정확한 어떻게 분석이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또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농도와 그리고 또 원하는 유기 성분의 단화 및 휘발도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ACSM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CSM 그 장비가 각 그 측정소에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SM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네, 드라이어 시스템이 보다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HR2 타입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설정하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른데 뭐 1초 단위 또는 뭐 5초 단위, 뭐 10초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템프, 온도, 네, 상대 습도, 그리고 P, 압력, 네, 전단과 네, 후단의 네, 압력을 각각 이 두 포인트에서 각각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ACSM은 노트북은요, 이 사이즈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PM1에 대한 이제 화학적 성분만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이제 장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크게 이제 다른 점이 이제 초포가 없어요. 네, 초포가 이제 없어서 이 친구는 이쪽에 그 필터 에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전단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필터 에어를 거쳐서 한번 측정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이와 같이 다이렉트로 직접 측정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 토프 AMS하고는 이제 초포가 없기 때문에 그 초포의 역할을 이와 같은 필터링을 이용해서 실시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이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분리 효율입니다. AMS에서 이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해하시고 얘기를 좀 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자, 컷 사이즈라고 보통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요. 절단익경에 대한 그 얘기들도 많이 이제 합니다. 이것은 분리 효율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AMS에서 또는 PTR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용어인데, 우리가 AMS에서는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TR도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 트랜스미션은 통과 효율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입자가 그 에어로다이나믹 이와 같은 그 렌즈에서 얼마만큼의 그 분리 효율을 이제 가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 오른쪽이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한 그런 어떤 그림을 여기다가 압축적으로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기 쉽게 일반화시킨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MS에서 단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입자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이제 입자 사이즈가 작아지고요. 이쪽으로 하면 입자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입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작은 영역에서는 거의 포집 효율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하고요. 어느 순간에서는 거의 포집 효율이 그러니까 통과 효율이죠. 통과 효율이 거의 100% 정도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입자들은 모두가 다 진공 챔버 저쪽 베이퍼라이저까지 도달을 한다는 거고요. 이쪽은 그만큼 효율이 없고, 마찬가지로 입자가 커질수록 또 이와 같이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은 파티클들은 확산, 브라운 운동 등에 의해서 포집 효율이 떨어집니다. 큰 입자들은 입구에 장착이 된 피놀에 의해서 다 제거가 이제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자, 그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스몰 파티클이고요. 자, 스몰 파티클, 작은 파티클들은 에어로다이나믹 렌즈를 거치면서 이렇게 통과되어 오지만 아주 작은 파티클들은 안에서도 확산이 돼 버립니다. 네, 디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집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입자가 여러분들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죠? 작으면 작을수록 가스와 같은 움직임, 즉 브라우닝 모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 챔버에서도 이와 같은 역학적인 그 힘의 지배를 받아서 포집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큰 입자, 조금 이제 큰 입자들은 이쪽에서 뭐 입구에서 걸리거나 아니면은 또 내부로 들어와도 이렇게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그 임팩터 관에 부딪혀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성분들은 이와 같이 다 통과를 해서 베이퍼라이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것을 이제 그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한 것과 모델을 한 것과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이 렌즈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트랜스미션이 되어 있는데 이 1.0이 거의 이제 100%고요. 네, 100%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빨간 줄로 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DP50 컷의 얘기입니다. 50%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저먼트 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50나노, 60나노, 100나노, 그죠? 약 60, 70에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올라갑니다. 60, 90, 60에서 90까지. 그러다가 거의 통과율은 거의 이제 100%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다시 자,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1보다 더 큰 것들은 통과율이 상당히 자,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대기 중에서 입자 포집할 때 사이클론이나 아니면은 임팩터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그
에어로졸의 그 포집 효율은 보통 DP 50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DP 50을 기준으로 이제 설계가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뭐 75도 있고 더 높게도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이제 있는데, 그만큼 그 효율이 이제 그 소위를 높게 가져가려면은 거기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야 이제 하고요. 그에 따라서 때로는 압력 손실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AMS를 우리가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PM 1.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다가 우리가 NR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 NR이라는 것은 Non-Reflecti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비내화성 PM 1.0을 측정을 한다. 바로 이것이 토프 AMS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입자의 분리, 통과 효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그 사항은, 우리가 이 AMS를 가지고 비교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PM 2.5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죠? 그래서 PM 2.5로 뭐 측정을 뭐 중량 분석을 한 다음에 뭐 화학적 이온 성분들을 많이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온 성분을 분석을 이제 했을 때 이 결과하고 AMS에서 나온 결과하고 비교를 해서 매스업을 해보게 되면은, 어쩔 때는 이 AMS 데이터가 거의 PM 2.5의 어떤 100%에 거의 육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네. 근데 왜 그럴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임팩터, 통과 효율과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면은 아마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다음은 자, 입자가 이제 앞에서는 여러분들 입자가 이제 통과를 이제 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베이퍼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티클이 이쪽에서 쭉 이제 유입이 돼서 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오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이 파티클들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우리 폭탄처럼 빵 이제 터지는 거죠. 터지는 동시에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플래시, 베이퍼리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내화성 성분, 이게 600도씨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00도씨 이내에서 휘발이 되는 것들은 다 휘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효율이 높게 이제 휘발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화성 입자들은 이 600도씨에서도 휘발이 잘 되지 않죠. 이를테면은 뭐 일부 뭐 메탈 성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부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제 블랙 카본 성분, 그죠? 네, 이런 성분들은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AMS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죠. 메탈 성분을 할 수도 없고 블랙 카본을 할 수도 없어서, 최근에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 블랙 카본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뭐 SPAMS 이런 어떤 장비들도 보급이 되고 뭐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제 그 원래대로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이 베이퍼라이저에서의 그 역할입니다. 역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밑에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르는 그 미지의 물질입니다. 이 미지의 물질에 베이퍼라이저를 이제 한 상태에서 이 일렉트론을 이제 샤워를 시킵니다. 일렉트론과 반응을 이제 시키는 거죠. 반응이라고 하면 충돌을 시킵니다. 자, 충돌을 이제 시키면은 이 일렉트론이 이 중성 분자에서 하나의 일렉트론을 아웃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플러스를 이제 뛰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것은 꼭 1대1로 가는 게 아니라 1대 다로 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AMS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그 화학적 성분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일반 뭐 암모늄이나 나이트리트 설페이트, 오가닉으로 하느냐, 이 깨진 이온들을 거꾸로 다시 다 합칩니다. 네, 다 합칩니다. 즉, 이 과정에서 A는 아주 많은 AI로 분리가 됩니다. 네, 네. A가 이를테면은 A가 1부터 몇 가지
이쪽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이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H2O, NH3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표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온들은 이렇게 많이 조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물과 관련된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물은 H2O죠. 이 H2O 성분이 이와 같이 이온화가 된 다음에 일렉트론과 이제 반응을 이제 하면은 H2O 플러스 HO 플러스 O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만약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질산 성분이죠. 성분은 이렇게 그리고 황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다양하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거꾸로 합쳐서 우리는 암모늄이냐 나이트레이트냐 설페이트냐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벌크 에어로졸이 이제 유입이 돼서 여기서 기화가 된 다음에 순식간에 조각나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 조각난 이온을 측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매스 스펙이죠. M 오브 G에 따라서 나온 매스 스펙에서 다양한 이런 어떤 매스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제 스틱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뭐 17번, 여기는 18번, 오케이 19, 20, 21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측정이 된 그 이온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와 같은 케미컬 성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이제 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AMS는 상당히 많이 유기 성분에 대한 것을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그 에어로졸에 대한 어떤 화학적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면은 이제 ORG, 네, ORG 오가닉이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 그 다음에 설페이트, 그 다음에 암모늄, NH4 네, 이런 식의 어떤 구성입니다. 근데 일부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올가닉이 거의 많게는 뭐 80%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설페이트는 인오가닉입니다. 무기 성분이죠. 우리가 비교적 대기 중에서 반응에 대한 어떤 기작들이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성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이 올가닉에 대한 어떤 생성 원인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아티클에서 이 올가닉에 대해서 뭐 실험실적 연구, 항공 관측, 그리고 뭐 고 아마존 같은 그런 어떤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런 어떤 캠페인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올가닉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핫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올가닉의 경우는 이 무기 이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매스 스펙이 복잡합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 올가닉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산화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산화가 되지 않고 이 하이드로카본의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에이징이 되면은 산소의 개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OH 라디칼 되게 풍부하죠. 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RO기도 이제 많이 대기 중에서 좀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OH 라디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어떤 그 VOC가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OH 또는 우선 뭐 RO기 그리고 또는 이 VOC가 처음에는 이제 단일 VOC에서 다이머, 뭐 트리머 형태로 계속 증가하는 어떤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문들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화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크게 구분하는 방법이 초기 AMS를 가지고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여기서 이 산화가 된 오가닉에서는 44번이 제일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고요. 산화가 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41, 43, 55, 57. 자, 요런 그 스펙트럼에서 비교적 높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입니다. 즉, 유기 물질이 이쪽 그 베이퍼라이저에 들어와서 이온화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조각 이온들로 나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산화가 된 에어로졸들은 이와 같이 그 케톤 그 기기도 한데 CO2 플러스 즉 44번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이드로카본유들은 41, 43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MS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게 되면은 유기 성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통 40번에서 지금 60번대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60번대 이상의 것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까지 많이 이제 연구가 된 그 사항들은 40에서 50번대가 가장 거의 이 모든 유기 성분의 농도를 결정하는 인텐시티를 결정하는 시그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조각 이온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제 이제 이온화원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의 그림은 토프를 이제 뒤집어 놓은 그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온화원입니다. 그리고 이 이온화원의 양 옆에는 지금 필라멘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AMS 창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약간 주황색으로 은은하게 좀 되죠. 여기서 약간 붉은색으로 이제 보이죠. 붉은색이나 좀 주황색 계통에서 보통 600도씨 보통 이상입니다. 그리고 온도 그 게이지에서 계속 값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베이퍼라이저의 온도를 항상 600도씨 정도로 이제 유지를 이제 해 주셔야 되고 베이퍼라이저는 주기적으로 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어떤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 그 포타슘에서 들어오죠. 주로 이제 뭔가 버닝이 되면은 이 포타슘 성분이 이쪽에 달라붙게 됩니다. 네, 파티클들이 물론 이것들이 이제 이온 챔버로 들어와서 이 포타슘 성분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타슘 성분이 39 그리고 41에서 이제 측정이 되죠. 그래서 이 41은 이제 이소토프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베이퍼라이저에서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할 때 이제 힛 바이어스를 조정을 해서 이 이온의 어떤 익스트랙션 율 여기 베이퍼라이저에서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 량들을 좀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잘못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포타슘 성분이 너무 높게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화원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필라멘트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이온화원 베이퍼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필라멘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AMS는 지금 두 개의 그 필라멘트가 좀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서 이쪽에 보면 이제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를 켜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유입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파티클은 이쪽으로 해서 유입이 되고 일렉트론은 이쪽 또는 이쪽으로 방출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이제 써놨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필라멘트를 교체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금 이 와이어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거니까 이것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온화원 옆에 있는 이 필라멘트를 교체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접점이 있으면은 접점과 관련돼서 이 모든 그 파트 이 이온화원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서로 절연되어 있어야 되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가급적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수직이 돼야 됩니다. 딱 평행을 이루어져야지 이온이 잘 일렉트론이 잘 이쪽으로 날아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토프 챔버입니다. 토프 챔버를 이 그림은 지금 챔버를 이제 떼놓은 거죠. 그래서 챔버를 이렇게 떼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에 거꾸로 요게 이제 베이퍼라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퍼라이저 되면 이온의 방향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펄서가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한번 펄싱이 되면은 이온이 이와 같이 갔다가 검출기로 들어와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펄서에서 펄서 간격을 얼마나 유지를 잘해, 펄서를 어떻게 유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매스 스펙의 개수를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와 관련된 이 밑에가 이쪽에 이온을 이제 추출을 해준다고 해서 익스트랙터라고도 합니다. 익스트랙션 블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온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가속을 이제 시켜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드리프트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와 그러니까 역학 에너지와 같다. 네, 이런 컨셉이 바로 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그 장비를 운영을 할 때 보면은 이 토프 쪽에는 상당히 하이 볼테이지 고전압이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음이온을 뭐 분석을 하든 양이온을 분석을 하든 정기적으로 이제 하전이 되거나 아니면 양자를 이제 띈 그런 어떤 이온들을 이 토프 쪽에서 분리를 이제 시키기 때문에 모든 그 이온이 날아가게 하고 이온이 이렇게 날아가는 세기, 네, 날아가는 세기 그리고 각도죠, 앵글 그리고 반사, 네, 네. 이런 것들에 다 고전압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고전압은 아니지만 보통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전압대는 뭐 이를테면 0에서부터 대략 6kV 정도까지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직류전원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장비에서 어떤 그 진공 펌프에 이와 같은 진공 펌프들이 많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 진공 펌프에 문제가 뭐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급작스럽게 장비가 뭐 치료가 계속 그 매저먼트를 하고 있는 중에서 이와 같이 갑자기 이제 그 펌프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진공도가 처음에 낮은 수준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에어가 이 안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에어가 유입이 되면은 하이 볼테이지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방전이 일어납니다. 스파크 또는 이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이 고전압이 걸리는 쪽으로 갑자기 자 네거티브한 그 이온 이게 지금 플러스 전압이기 때문에 플러스 쇼트들이 갑자기 발생이 돼서 이 벽을 다 이제 태워버립니다. 이게 지금 까맣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까맣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운영을 할 때 이게 비정상적으로 급작스럽게 그 멈추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조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디텍터입니다. 지금 그 AMS에서 채용을 한 디텍터는 네, 마이크로 채널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와 같이 미세한 공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표면에 네, 미세한 공국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온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약 우리가 이것을 자 증폭을 이제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토프 토프에서의 실제 이온의 손실률은 약 10의
10의 7승 이상입니다. 네, 10의 7승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저쪽에서 이온화가 된 다음에 파티클 하나가 들어와서 이온화가 된 다음에 실제로 검출이 되는 비율은 분자 개수 개념으로 보면은 약 10의 7승 정도입니다. 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승분의 1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온화 효율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이온화 효율. 네. 그래서 이 검출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온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약 여기 약 10의 6승에서 10의 7승 정도로 증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이온의 어떤 그 세계가 들어오면은 이와 같은 펄스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펄스의 크기를 이와 같이 증폭을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증폭기는 지금 MCP 가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이와 같은 그 MCP 검출기는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됩니다. 네. 그래서 AMS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매저먼트에 대한 그 계획들이 있으면은 항상 백업 펌프, 네, 백업은 항상 가동을 해주시는 게 단연간의 어떤 사용하고 운영한 경험으로 좋다. 즉 백업 펌프는 거의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토프에서 이제 이온의 운동과 비행 시간에 대한 컨셉입니다. 쿼드러플보다 어떻게 보면 이 토프가 훨씬 이론에 대한 어떤 사항은 되게 이제 쉬운 그런 어떤 면이 있습니다. 의미하는 사항은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인데요. 이쪽에서 지금 일렉트론에 대한 어떤 그 전기적인 그 전기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요. 이쪽은 이온에 대한 움직임, 모빌리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즉 전기적으로 강한 에너지는 이온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온들이 토프 쪽으로 계속 들어오죠. 이온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디텍터에 이제 부딪히겠죠. 그래서 시그널을 줍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온의 분자량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분자량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프에서는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이 의미하는 것은 이 토프는 이온이 가지고 있는 매스와 거의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스와 같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만약에 달라진다 하면은 매수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의 매스를 이용해서 이거하고 이 이온의 검출이 되는 시간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질량 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이제 그 AMS를 이제 운영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에서 질량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제 보신 게 아까 그 시간과 그 매스와의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 빈이 어떻게 보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A는 상수고요. 루트 M이죠. mg. 네, mg하고 같은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B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A, B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 A와 B 값을 찾아내서 적용을 이제 시켜주는 것이 바로 질량 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MS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공기 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N2, O2, 그 다음에
뭐였더라? 네, 아르곤. 네, 그 다음에 뭐 CO2,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실제 H2O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네, H2O가 네, 아마 요 사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X축은 타임 빈입니다. 그래서 빈이라고 되어 있죠. 타임 바이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27, 5254, 그리고 최종 26272 단위는 나노 세컨드입니다. 나노 세컨드. 그러니까 즉 이 나노 세컨드를 바꾸면 약 26 마이크로 세컨드죠. 네. 그래서 26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한 스펙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왜 이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메저먼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챔버 내에 매스 스펙을 계속 우리가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매스 스펙의 형태는 공기의 조성하고 거의 네, 같게 나오겠죠. 공기의 조성을 거의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공을 걸어서 이제 압력을 강화를 시켜도 공기의 조성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유념을 하셔서 이와 같은 매스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자, 공기의 조성을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N2는 N이나 N2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O2는 O나 O2 플러스, 그리고 뭐 아르곤은 뭐 아르곤 뭐 플러스 나오고, CO2는 CO2 플러스 뭐 CO 뭐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H2O는 H2O 플러스 HO 플러스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 이와 같이 디테일하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M1 보통 이 장비를 이제 운영할 때 우리가 보통 N 그리고 N2 그리고 W 텅스텐을 가지고 러프하게 우리가 그 질량 교정을 보통 하고 메저먼트를 보통 시작을 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M1, M2 원래 이 M2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이게 N2 시그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는 한번 그 장기간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장기간 가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수분이 벽에 계속 그 내벽에 이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퓨리티로 이게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비가 안정적인 그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장비를 가동을 하였어요. AMS를. 그러면은 매스 스펙을 맨 처음에 찍어보면은 이와 같이 H2O가 보통 가장 크게 나옵니다. 네, H2O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 H2O는 챔버 내벽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흡착이 된 다음에 계속 압력을 이제 낮게 가져가면 이것이 붙어 있다가 점점 이 챔버 이제 벽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다시 계속 제거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